해결의 다차원성과 갈등 해결 전략이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갈등 해결의 다차원성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갈등은 있어요. 그렇죠?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인 겁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고 갈등은 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화된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갈등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좋은 갈등이 있고 나쁜 갈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요. 그건 나쁜 갈등이죠. 그런데 비온 뒤에 땅이 부러지는 것처럼 갈등 후에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그 갈등은 어때요? 좋은 갈등이죠.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갈등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좋은 갈등도 있고 나쁜 갈등도 있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등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서 그걸 좋게 만드느냐 나쁘게 만드느냐가 있어요. 그렇죠. 갈등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그 갈등을 우리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갈등을 우리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갈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갈등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 자연스러운 갈등을 우리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방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처럼 보세요. 이것은 갈등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성과가 커지는가? 그렇지 않겠죠? 보세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직의 성과나 개인의 성과, 우리들의 관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그런데 갈등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성과는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이 부분이 그 이야기예요.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허구한 날 싸워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얼굴만 보고 봐도 짜증이 막 나. 갈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도 성과는 낮아요. 관계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과 또는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가? 적정 수준의 갈등이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긴장이 있을 때, 이때 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적정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혹은 외부의 권위를 빌려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맞죠? 폭력도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도 풀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상과 조정, 중재가 있죠. 협상이라는 것은 1대1로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이유를 좀 들어보자. 나는 이래서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꼭 다퉈야 되겠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협상인 거예요. 그런데 조정이라는 것은 나는 갈등의 혹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대신 제3자로서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을 말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싸움을 사실은 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고 둘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면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도록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정이죠. 이렇게 다양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르지 않아요. 아까 친구들 간의 갈등이나 남과 북, 정부 간 갈등도 동일한 갈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일한 갈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법도 사실은 동일해요. 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강압적인 해결 방식도 있고 외부의 권위를 빌리는 방식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또 대화는 협상과 조정, 중재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자, 국가 간 갈등을 한번 보시죠. 남과 북의 갈등도 강압적인 해결 방식이 있어요. 물리적인 해결 방식이 있죠. 전쟁이 그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남과 북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죠. 왜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 강제적인 해결 방법. 외부의 권위를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국제법이라는 게 있죠. 국제재판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대화를 통한 해결, 자발적 해결입니다. 그 협상과 조정이 여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전략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각 개인의 유형을 지금부터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수용의 전략을 보세요. 혹시 이 네 분 가운데 나는 양보를 잘해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은 주변에서 저 친구는 참 법 없이도 살 친구야 이런 말 듣는 사람 있어요? 여기 4명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용의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응어리. 응? 응어리 같은 게. 응어리 같은 게 있겠죠? 왜? 나중에 터뜨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용의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고려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일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양보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거나 부모님이거나 혹은 선배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내가 양보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양보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죠? 화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해요?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알아요? 보자. 그렇죠. 이것들이 사람을 정신으로 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팍 터지죠. 오래 참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용의 전략을 사용할 때는 단기적으로 내가 이 얻는 이익보다 그 사람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용의 관계를 자주 쓸 수 있어요. 더 주고 양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가 싫어도 내가 피곤해도 내 돈이 나가도 어떤 사람한테 주로 그렇게 해요? 어떤 친구? 아무 친구나 다 해줘요? 오래 보고 싶은 친구. 오래 보고 싶은 친구? 그러니까 어떤 친구? 친한 친구. 네? 친한 친구. 사람 친구?
친한 친구. 나아가서 남자친구라면 이렇게 해주겠죠? 여자친구라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수용의 전략은 그래요. 장기적으로 상생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족, 애인 등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수용의 전략을 잘 사용해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마저 거듭된 양보를 강요받는다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폭발하게 됩니다. 설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라고 해도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한테 무조건 수용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깨지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생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관계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된 수용의 전략보다는 그렇지 않은 전략을 사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장기적으로. 지금 네 분 다 경쟁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의 전략은 어때?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데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이익,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쟁의 전략입니다. 이 경쟁의 다른 말은 전쟁이에요. 남과 북을 한번 보죠. 남과 북은 어때요? 서로 지켜야 될 가치, 지켜야 될 이익이, 핵심적인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용, 양보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경쟁의 다른 말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말로는 전쟁을 여러 번 하는데 실제 전쟁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또 무장된 충돌이 말로는 여러 번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안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도 경쟁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경쟁이 아마 마음속의 경쟁으로 끝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으로 화나는 걸 못 참고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봐. 이렇게 회피로 갈지언정 실제로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운다든지 머리털 잡고 싸운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요? 왜 우리는 경쟁을 회피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충돌해야 하니까 좀 심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다시 말해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더 크니까. 그렇죠? 비용 대비 산출의 문제예요. 경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경쟁을 하더라도 치러야 되는 비용이나 대가보다 더 크다면 경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쟁 때문에 치러야 될 비용보다 더 크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과 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독도 영유권을 두고 엄청 싸우죠. 그러면서 무장 충돌은 둘 다 피해요. 이유가 뭘까요? 경쟁, 전쟁으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경쟁의 전략을 많이 안 써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자주는 안 써요. 왜? 그것이 가져올 파괴력이 두려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회피의 전략도 쓸 수 있겠죠. 회피의 전략은 뭐예요? 나의 주장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협력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 어떤 때 우리는 회피의 전략을 쓰게 되나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자신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이 문제를 상대방한테 양보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회피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죠. 그럴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 회피의 전략을 계속 쓰는 거야.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회피의 전략으로 일관해요. 회피의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피의 전략은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단기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3자의 조력을 기다리는 동안, 예를 들어서 팀플레이를 하는데 무임승차자가 생겼어요. 그럴 때 무임승차자 나가! 라고 하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어색해지는 게 싫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임승차해 라고 하기는 더더욱 안 돼. 그럴 때 회피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교수님이나 제3자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돼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회피의 전략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이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 해결의 역량이 안 돼서 그 역량을 키워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회피의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회피의 전략에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계속 문제가 있는데 못 본 척하고 묻어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야. 상대방하고 이건 문제야 라고 말하지도 않아. 이렇게 회피의 전략이 계속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하고 가까웠는데 멀어진 친구. 하나씩은 다 있죠? 그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친구가 멀어졌어요? 사소한 문제로 불거진 문제였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하고 둘 다 잡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터져서 이제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관계가 끊긴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덮고 오래 가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회피의 전략이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뭐냐? 회피의 전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결국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걸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또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협력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 협력은 뭘까요? 협력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와 동시에 상대방도 상대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윈윈 전략이 이 협력의 전략이에요. 들어보셨죠? 윈윈. 어때요? 윈윈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왜요? 서로의 원하는 바가 다를 거고 그걸 맞춰가기 위해서 협상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누군가의 이익이 줄어들어야 내 이익이 높아지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유인 전략을 펼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학생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아이, 말이 그렇지. 저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 둘 다 성의를 가지고 있을 때, 호의를 가지고 있을 때나 가능한, 정말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능해요. 실제로. 그걸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런 협력은 뭐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둘 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 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호의를 갖게 돼요. 상대방을 좋아하게 돼요. 저 친구하고 뭔가 팀플을 했더니 성적도 잘 나오고 기분도 좋고 뭔가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 어때요? 자연히 상대방을 좋아하게 돼요.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협력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력이에요. 남과 북도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씩 둘씩 서로 협력해서 성공시켜 나간다면 서로를 싫어하게 될까요? 좋아하게 될까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남한 친구든 북한 친구든 모든 친구들 사이에는 애증이 있는 거예요. 서로 좋은 감정도 있지만 싫은 감정도 있어요. 평생 친구가 되려면
좋은 감정은 계속 키워나가고 싫은 감정은 계속 작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력이에요. 협력. 근데 이런 협력은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없지 않아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까 학생이 얘기했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것이 협력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위기 시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혹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로 할 때, 이럴 때는 협력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전략입니다. 자, 4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타협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요. 그죠? 사실상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갈등 해결 전략은 타협입니다. 이유는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니까. 타협의 장점,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이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에서도 저 친구 참 유능해, 능력 있어, 이런 말 듣는 친구들, 저 친구는 말이야, 여자친구도 되게 많이 사귀어, 정말 능력 있어, 이런 얘기 하죠, 남학생들. 근데 그 능력 있는 남학생들에 대해서 남학생들의 평가는 어때요? 저 친구 능력 있어, 정말 부러워, 나도 저 친구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말은 능력 있어 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아, 저런 친구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타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협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지만 실제로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왠지 모르지만 비슷해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관계가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MBTI처럼 상대방이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스타일인지 그 패턴을 이해하면, 그리고 나의 패턴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저 사람이 틀리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단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는 걸 먼저 인식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우리가 소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5가지 패턴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적용 상황이 달라요. 수능해야 될 때 경쟁하고 경쟁해야 될 때 타협해버리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할 때 경쟁하고 수능할 때 수능하면서 협력할 때 협력하는, 적용 상황을 잘 골라서 대응하는 것이 훌륭한 갈등 관리고요. 갈등 관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갈등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화되어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폭력이 아니라 타협, 타협보다 더 좋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이거예요. 사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는 둘 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인데, 첫 번째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목표가 아니고 그 목표에 다가가는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남과 북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럼 진정한 평화란 뭐냐 물어볼 수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북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긴장 상태죠. 남과 북이 무장해서 긴장 상태로 있지 않으면 평화가 회복된 거냐? 아니요. 진정한 평화는 어때요? 정의가 회복될 때. 정의가 뭐냐? 또 이런 질문을 우리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거나 탈북 주민들과 우리가 통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우리 형제로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 주민들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탈북 주민들도 같이 노력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더해 나가면서 오래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